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아라의 이하라입니다. 자, 저희는요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좀 주셨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카테고리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이제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임용 고민과 해결책 이래서 저희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스터디, 과목별 공부 방법, 그리고 이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 공부 팁, 그리고 기타 등등의 수험 생활의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PPT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남은 시간 합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7월이에요. 제가 늘 많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지만 7월은 어떤 시간이에요? 양가 감정이 다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너무 더워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또 반대로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뭔가 했는데 한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있는 이런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다? 내가 1월부터 열심히 굉장히 독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7월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7월부터 시작하신 선생님도 붙으셨고 7월, 8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7월, 9월이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령 선생님 저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한 게 없어요. 하긴 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 진짜로 공부를 안 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7월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저 1월부터 6월까지 제대로 공부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7월에 더위 먹고 슬럼프 한번 오고 그다음에 뭔가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이러면 고득점에서는 멀어지고 붙어도 겨우겨우 간당간당 붙는 이런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7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가짐을 강하게 갖고 7월 공부에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제가 크게 4가지로 카테고리화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스터디 고민, 그리고 두 번째 과목별 공부법, 세 번째 하반기 공부 팁, 그리고 수험생활 관리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PPT 외로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한 7장에 걸쳐서 작성한 것들을 좀 나눠드렸어요. 이거는 PPT와 달리 제가 좀 직접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거거든요. 사실 비슷한 질문은 뺐어요. 비슷한 질문은 빼고 좀 유사하지만 그래도 결이 좀 다르다. 이런 질문들은 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하반기 남은 공부 시기에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스터디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스터디 필요성에 관련돼서 뭐 일과 육아 병행이라 스터디를 하고 싶어도 스터디의 계획에 맞추면 본인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느라 스터디를 하기 어려운데 스터디가 필수일까요? 등등 스터디를 꼭 해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수업 중에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필요성도 좀 강조한 부분도 있었을 거니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강생들이 안에서는 스터디를 짜드리고 직접 제가 참여해서 아침 기상 스터디 6시 그리고 6시 반 또 기상 스터디 또 다른 팀 그리고 저녁 스터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인강생들을 위한 이렇게 같이 문제를 푸는 캠 스터디 이런 스터디를 조직해 드렸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런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스터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스터디에 대한 질문이 좀 제법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에요. 스터디는 뭐다? 선택인 거죠. 선택이란 말은 뭐다? 바람직한 스터디. 뭐다? 첫 번째, 내가 스터디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좀 스터디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장의존적인 사람인 것 같아. 등등의 자기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에 한해서 나에게 필요한 즉 스터디도 굉장히 여러 종류인데 그중에 나하고 맞는 스터디가 뭐냐 이런 나에게 필요한 스터디를 찾아서
그것에 가입하든 아니면 내가 공격적으로 만들든 그래 어쨌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활용하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겠어요. 자, 일단 스터디가 왜 필요한지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선생님 스터디는 필수인가요? 저는 육아 때문에 스터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했죠.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요. 내가 순순히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마무리 짓는 게 바로 고시예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내 남편이건 혹은 나의 뭐 또 다른 뭐 가족이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나의 자식들이건 이 모든 사람들의 희생은 당연히 뒷받침되는 게 고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를 고시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게 바로 우리 시험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서 오로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을 내야 되는 게 우리 고시예요. 자, 돌려 말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싸움인 거죠. 고시는 정말 시작부터 내가 선택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합격까지도 오로지 나의 힘으로 해내야 되는 정말 객관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다? 혼자 해야 된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객관화를 하셔야 돼요. 먼저 나는 이 시험에서 내가 정말 혼자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잘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충분히 독립적이에요.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제가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저는 남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사실 스터디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신이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 속에서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스터디는 선택이다. 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절대 스터디가 목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공부가 우선이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걸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의 공부를 혼자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의 실제 공부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그거죠. 나의 실제 공부 시간, 육아와 일 등이 병행되면서의 나의 공부 시간, 여기에 나의 스터디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것과 먼저 본인이 시간을 쫙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타임테이블 한 장 만들어서 A4 용지에 타임테이블 만들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시에 밥을 준비하는지, 몇 시에 아이들을 준비시키는지, 몇 시에 학교 등교를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도 8시간, 점심시간까지 9시간의 근무를 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올 때 집에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차려주는 시간, 아이들에게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공부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이걸 한번 쭉 써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다? 그 옆에다가 자신의 능력을 분석해 보세요. 내가 나의 객관적인 시간을 찾아봤더니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제대로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터디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자기 객관화가 아직 덜 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스터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학교를 9시까지 가야 돼.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얼마인가? 학교에서 내가 일은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게 8시간을 완전히 풀로 채우는 노동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점심시간, 아이들이 안 오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내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아이들에게 밥 주는 시간은 얼마만큼이며, 내가 아이들과 놀아줄 때 병원놀이 등을 통해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밤에 오롯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을 분석하면 뭐다? 내가 만약에 스터디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스터디를 위한 시간은 따로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독립적이다? 그러면 굳이 스터디 시간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계속 모든 짜투리 시간을 나의 공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실제 공부 시간과 자신의 능력 가장 먼저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가 됐을 때 제가 얘기했죠. 독립적인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건요, 20살까지는 어려워요. 뭐다? 인간이 자기 주도 학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화를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결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제가 짰는데 이대로 제가 공부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결정이 가능하고 자기 신뢰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하루에 실제 아이를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책상에 앉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지만, 일하는 학교에서 저는 점심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나에게 오로지 주어진 시간이니까 보건실 문도 다 닫고 숨어서 공부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아침 저녁으로 밥 차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아침에 2시간 밥을 차리고 치우고 저녁에 2시간 밥을 차리고 치우고 이것도 합치면 4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시간 동안 저는 계속 인출을 위해서 인출해야 되는 항목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서랍에 아니면 찬장에 붙여놓는, 그리고 계속 인출하면서 생각이 안 나면 그 찬장에 있는 포스트잇을 보면서 자꾸만 입으로 인출이 되도록 준비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들이 다 습관화가 되신 분, 정말 아침에 기계적으로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읊어야 되는, 내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때 전체 큰 틀을 잡아놨다. 그걸 막 읊으면서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면서도 읊으시고, 그 다음에 아침 준비할 때도 포스트잇 보시면서 포스트잇 앞글자만 따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거는 그 어떤 키워드였지, 이건 어떤 내용이었지.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들 다 보내고 그다음에 9시부터 무조건 나는 도서관에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혹은 학교에서도 내가 9시까지 학교를 가면 좀 이 업무가 좀 애매해지니까 8시까지 학교에 가서 8시부터 9시까지는 내가 공부를 나만의 공부를 할 거야. 뭐 이런 습관화가 잡혀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실제 공부하는 시간, 나의 순공 시간을 산정하고 일일 공부량을 정해요.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다 합격하셨다라는 그런 경험담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나의 성공 시간을 산정해서 일일 공부량을 정하고 반드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스터디,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스터디는 뭐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약하신 분들에게 습관을 들여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지,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 공부보다 더 우선하는 스터디,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예요. 자기 학습이 가능하면 스터디 필요 없다. 왜? 필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3시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결정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1차를 붙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1차를 붙어본 적은 있지만 굉장히 낮은 점수였기 때문에 우연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 차가 되고 4년 차가 되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 결정 능력이 좀 감소되신 분들, 그리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 그럼 뭔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책상에 앉아있지만 너무 집중이 안 돼. 암기를 하려고 했지만 암기가 안 돼. 에이, 오늘만 좀, 내일만 좀 이러다가 일주일 지나고 2주가 지나서 외운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 통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습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다들 6시에 일어난다고? 그럼 나는 스터디가 싫으니까 나 혼자서 6시에 일어나 볼까? 근데 강제된 게 없으니까 아침 6시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날 7시에도 일어나고 뭐 그 다음날은 또 6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내 학습의 습관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스터디를 조금 권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거나 타인 의존적 성향이 좀 있거나 진도가 밀리거나 혼자 공부하면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건지 불안이 높아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스터디를 좀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습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면요, 공부가 좀 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0% 슬럼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상황에도 나한테 맞는 스터디가 있다라면 이 스터디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나한테 맞는 스터디는 뭐죠? 나는 여지껏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일과 육아를 병행해서 시간이 없는데 나한테 맞는다는 스터디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조차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자기주도 학습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스터디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데도 그러면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식의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스터디 활용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터디는 제가 늘 얘기했어요. 뭐다?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단? 나의 약점을 공략하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스터디에 참여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들 스터디 하라니까 그냥 어디 볼까, 남들이 스터디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볼까? 이건 나한테 안 맞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또 혼자 했더니 안 외워졌네, 나는 장의존적인데 뭔가 슬럼프 이러신다면 그런 시간을 과감히 끊으시고 내 약점이 뭔지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반기는요, 이제부터 진짜거든요. 7월부터 여러분들이 당락 혹은 고득점을 결정하는 진짜 진정한 자기과의 싸움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솔직히 책만 대충 읽으시는 분들,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암기까지 하시는 분들, 암기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다 까먹으신 분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뭐다? 7월부터는 진짜 실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전의 시작에 뭐가 있다? 진짜 고독한 나하고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는요, 어떻게 된다? 나하고 싸움에서 나한테 필요한 무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무기 없어도 돼요. 맨손으로 나는 다 잘 싸워요. 무기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약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암기예요. 저는 암기가 너무 약해요. 이러면 암기 스터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인강을 듣고 있는데 문제풀이를 해서 답안을 제출하고 싶은데 사실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도 잘 안 지켜지고 자꾸만 오픈북에 하고 싶고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대충 풀고 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 풀이를 위한 캠 스터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풀 스터디는 문제 풀이를 할 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아니면 간혹 저는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거든요. 국시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것들이 결코 쓸모없는 행동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험이라는 건요, 간호하게 한 분이 내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교수님과 보건교사 아니면 보건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시험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다 달라요. 문제를 분석하는 관점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도요, 제 강의를 듣더라도 제 관점으로 내는 문제 외에도 국시 문제나 아니면 타인의 관점으로 내는 문제 정도를 하나 정도 더 보시는 건 문제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문제를 슬럼프를 좀 극복하고 싶어서 혼자 풀면 자꾸 안 풀거나 제출을 안 하게 되니까 캠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좀 문제를 좀 제출하고 싶어요. 이러면 캠스터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추가적인 문제, 국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은데 혼자 자꾸 풀려니까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스터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아침 9시는 머리가 깨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9시보다는 훨씬 더 일찍 7시나 6시부터 깨야지 오전에 양치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멍하게 지내는 한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9시에 머리가 맑아질 텐데, 그렇다면 아침에 혼자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는 기상 스터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본인의 약점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걸 찾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저한테 맞는 게 없던데요? 저는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는 거 싫고 한 분하고만 서로 책을 같이 읽는 스터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터디라는 건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 필요한 거를 취사 선택하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마지막 실전에 다가갈 때, 혼자 싸울 때 슬럼프가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방안으로 스터디를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같이 하고 있는 스터디들이 오전 기상 스터디 6시나 6시 반에 기상해가지고 같이 논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외우고 파하는 스터디가 있고요. 진도 맞추는 스터디, 진도 맞춰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강의를 듣고요. 그 강의에서 나온 논점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진도 맞추는 스터디. 그리고 저희는 암기가 부족하니까 논점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서로 무작위로 교과서에서 절반, 뭐 국시에서 절반 이렇게 돼서 서로 무작위로 질문을 미리 사전에 주면 그거는 외워봅시다. 이렇게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강생을 위한 캠 스터디 지금 막 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한 팀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풀 답안을 위한 교류 스터디, 서로 이제 이것저것 나누어 보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교류하는 이런 스터디들도 이제 구성이 될 것이다. 이건 이미 구성이 돼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 구성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 들어가셔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자기주도 학습이 돼요? 안 들어가셔도 돼요. 절대로 스터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의 약한 부분을 도움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러면 스터디도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과 육아와 스터디, 이제 선생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는 일과 육아를 하고 있지만 스터디가 너무너무 힘든데 뭐 아침에 기상 스터디라고요? 좋아요. 기상 스터디 요건 해보고 싶네요. 라든지 저녁에 암기 스터디요? 애를 좀 재우고 뭔가 암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암기하는 스터디, 뭐 기상 스터디,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스터디를 잡으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선생님, 스터디 진도만 따라가다 보면 제 공부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제 공부를 병행해서 같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일과 육아로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내 공부도 해야 돼. 그런데 뭔가 스터디를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진도가 빨라서 나의 공부 진도와 안 맞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공부 병행 팁을 좀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터디를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모든 공부를 이제 7월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7월쯤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신의 실력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7월이면 실력이라 부를 수 있는 뭔가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해라 못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으니까, 아니면 선생님 저는 7월에 시작했는데요, 7월에 시작해도 좋아요. 어쨌든 7월에 시작하건 1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잘한 사람이건 간에 어쨌든 실력이라는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높은 실력이건 낮은 실력이건 자신의 실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실력은 어떻게 파악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7월 9일 날 모고를 실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문제풀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걸 만약에 보지 않으신 분이 7월에 무료 보고 나갔어요. 한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 보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7월 9일 뭐고 무료 뭐고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아는 방법은 기출문제를요. 왜냐면 평가원의 기출문제가 쭉 올라와 있어요. 무작위로 내가 아는 거 말고 뭐고 전 작년에 시험 봤는데 그럼 작년 거는 빼세요. 무작위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문제가 쫙 있기 때문에 3회 정도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3회 정도 풀어서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회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뭐다? 반드시 정답을 매치해서 보도록 하세요. 뭐 시중에 기출문제 정답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출문제 답안지도 문제집도 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춰 보시면 이제 나의 위치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분류가 되게 되겠죠. 상위권은 보다 3개를 다 풀었는데 정답률이 꽤 높아. 1번 선생님 저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도 다 알겠고요. 그 문제가 교과서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를 제법 거의 다 풀어서 70%에서 80% 이상은 답을 다 쓸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상위권이에요. 7월에 사실 7월에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정답률은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다 알아듣겠고 이거를 한두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돼요. 물론 키워드는 지금 많이 빠져있을 수 있지만 그거야 단순 암기로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뭐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70% 이렇게 문제를 다 풀 수 있으신 분들은요.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그러면 이 상위권인 분들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고득점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딱 받았어. 3개를 풀었어. 뭔가 내용은 좀 아는 것 같아. 나 이것도 좀 본 것 같은데 문제에서 그래 나 기출문제 강의도 들었으니까 이 내용도 들어봤어. 이것도 알지. 뭔가 아는 거는 같은데 뭐다? 답을 못 쓰겠어. 뭘 물어보는지도 알겠고 이게 성인간호에서 어디 있었는지도 뭔가 들어봤는데 그 강사가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나와. 막 답도 뭔가 쓰는데 답을 아예 못 쓰는 것도 있겠고 썼지만 원하는 문장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래서 이 3회 정도의 분량에서 50% 미만으로 정답이 맞춰진다? 그러면 솔직히 중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50% 언더로 답안지가 맞춰지면 그러면 사실 나는 중위권이다. 하위권. 하위권은 뭐예요? 선생님 저 7월에 시작했어요. 진짜 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책은 한 번 강의만 들었어요. 근데 외우지 않았더니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매치도 못 시키겠어요. 뭐다?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문제도 많고 빈칸 내가 답을 쓸 때 빈칸도 많고 뭘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또 기껏 답이라고 썼지만 키워드도 부족하고 이러면 나는 하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나눠서 어떻게 하나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위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뭐 스터디고 아니건 자기 공부건 간에 어쨌든 뭐다? 교과서를 돌아가셔야 돼요. 교과서로 돌아가시면서 교과서를 꼼꼼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선생님 사실 지금 7월이라서 교과서를 꼼꼼히 볼 시간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면서 그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을 교과서로 돌아가서 교과서를 전체를 한번 쭉 다시 정리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교과서를 꼼꼼히 보시면서 거기에 나온 기출문제를 눈으로 문답 이렇게 보시던지 하시면서 교과서하고 기출문제의 회독수를 높여야 된다. 괜히 이런 하위권인 분들이 막 모의고사 막 치러 다니면서 막 다 빈칸 내고 그런데 뭐가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왜냐면 사상누각이라고 아예 베이스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당장 좋을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7월, 8월 요때에 걸쳐서 교과서는 한 번씩 꼼꼼하게 보라라는 거죠. 이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1월부터 4월까지 한 그 기출문제 그리고 기본 이론 5월부터 6월까지 한 기출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2달 만에 끝내요. 끝내셔야 돼요. 기출문제 못하더라도 교과서만이라도 넉 달짜리를 2달에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이 정도의 각오도 없이 7월에 시작하시고 고득점에 최고점에 합격을 노리신다? 날로 먹는 거예요. 세상에 고시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날로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인풋을 넣은 만큼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권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래도 제가 뭘 물어보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답은 잘 못 쓰겠네요. 답을 썼는데 50% 언더로 정도만 맞춘 것 같아요.
뭐 빈칸도 조금은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중위권이신 분들은요. 이제는 교과서랑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는 됐는데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모의고사에 집중한다라는 말은요. 선생님 모의고사에 도대체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은 최소 2회 이상.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고를 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고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일주일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할 시간이 있고 토요일날 모고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모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 토요일날 시험 보는 건 지역사회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니까 나는 월요일날 지역사회 한 30페이지 공부하고 아니면 혹은 60페이지 공부하고 화요일날 또 60페이지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0페이지의 범위를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해서 토요일날 시험 봐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 월화수를 다 날려요. 그래서 뭐다? 예습은 한 3일 정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습은 한 3일 정도 하고 반 2회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모고를 시험 보는 당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3일 정도 예습했던 걸 다시 한번 스크리밍으로 이렇게 훑어서 보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고를 봤으면 타격감이 딱 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였어? 나는 이 문제에 답도 못 썼는데 내 답안지도 분석해 드릴 거거든요. 답을 쓴 사람도 있네. 환장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한번 교감신경계가 딱 건드려졌단 말이에요. 충격요법, 투쟁요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피가 아니라 복습을 통해서 투쟁, 나아가는 그런 학습을 또 월요일이랑 화요일 정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2번, 그리고 모고할 때 한 번, 그리고 복습할 때 또 한 번. 한 4, 5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일주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수목금 다시 예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 예습할 때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어쨌든 중위권이니까 교과서를 봤단 말이에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를 좀 제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해독할 때 새벽에 볼 때 내가 뽑아놨던 키워드를 인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나 8시에 나가서 9시에 시험을 볼 거야. 그러면 6시에서 4시부터 설령 나 근무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학교를 가면 9시니까 4시부터 뭐 8시까지 혹은 7시까지 한번 훑어볼 거야. 아니 200페이지도 3시간 동안 못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꼼꼼히 읽는 거는 전에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200페이지는 3시간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시면서 교과서를 좀 발췌하시면서 모의고사에 집중하시면서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공부와 스터디를 병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모의고사에 복습을 하는 스터디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위권이신 분들은요. 요 스케줄 외에 모고학습 외에도요. 스터디 과목을 2과목 이상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이게 지금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과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이클은 돌아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사실 보세요. 모고 보는 날만 새벽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 예습 복습하는 날 새벽에는 뭐예요? 이때 다른 과목들을 뭐 우리가 이게 지역사회 보는 그런 공부 방향이다. 그러면 성인 아니면 DSM-5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스터디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위권 분들이 하셔야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하위권은 스터디 뭐 어떻게 스터디 얘기가 없네요. 그게 아니라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는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보는 스터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논점 중심으로 그 파트에 대한 논점을 좀 다시 한번 암기하는 스터디 이런 스터디가 좋고 다른 분들은 복습하거나 아니면 제3의 논점을 암기하는 스터디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스터디의 방향성을 조금 잡아드린 거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내 공부예요. 무조건 내 공부. 7월부터 제가 계속 스터디라고 실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진도, 내 학습 계획, 나의 부족 부분, 나의 활용 가능 시간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내일 공부하시고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30분은 제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30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 전날에도 자기 1시간 전에 스터디의 논점을 좀 정리해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눈 떠서 서로 질의응답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스터디에 본인이 적었던 그 논점이라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 입 밖으로 나간 거랑 아예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거랑은 정말 많이 실력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에게 습관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자, 스터디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한 달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뭐다? 하루에 10개의 논점이 있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전날에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걸쳐서 그 10개의 논점을 요약해 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막 바짝 외워. 그리고 내일 스터디 할 건데 6시에 해야 돼. 그러면 5시 40분이나 30분에 해서 한 번 더 외워. 그러면 그때 교감신경이 파바박 자극이 되면서 평소에 안 외워지던 그런 속도로 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긴장감을 자꾸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암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지역사회 이론들 너무 어렵고 문제풀이에서도 평가도 구분이 헷갈려요. 직강 오고 싶어요. 오세요. 토요일이니까 물론 알아요. 멀고 힘들고. 그런데 한두 번은 반드시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지방에 계시더라도 토요일이잖아요. 물론 어려운 거 알지만 작년에도 부산에 계신 분들이 가끔 오셨거든요. 합격하셨어요. 뭐냐면 그렇게 한두 번은 다 열려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찾기 위해서는 좀 큰맘 먹고 한번 내 방에 주세요. 그리고 법이 외워지지 않아요. 성인 암기하는 게 어려워요. 성인은 너무 압박적이고 선택과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목별로 세부적인 공부 팁이 있다면 전수해 주세요. 뭐 등등등. 그 외에도 과목별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지역사회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요거는 그냥 과목별 공부 방법에 관련된 팁인데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의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다? 거짓길만 있어요. 거짓길. 고행길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것 같죠. 거지로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뭐다? 그렇게 거짓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력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게 곧이고 내가 조금 편하게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편하게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암기를 좀 밀어놓는다라든지 아니면 좀 쉽게 공부하고 싶어요. 너무 안 되니까 압박감이 너무 커요. 쉽게 공부한다라든지 그런 다음에 뭐다? 외워지지 않아요. 버렸어요. 자, 이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왕도로 가는 순간 점점점 합격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슬프죠?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암기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고생 안 하면 떨어진다고요?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목별 공부 방법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고행길, 즉 거짓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적으로는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절대적 공부량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위권이신 분들, 지금 7월에 시작하시는 분들 요행거 공부하지 마세요. 문제풀이 막 이런 걸로 공부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기본 이론부터 가라라는 거예요. 왜? 절대적 공부량이 없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연히 내가 공부한 게 찍어서 나와서 맞춘 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공부량이 있어야지만 내가 찍은 게 맞고 우연히 어제 본 게 나오는 거지. 그 22개 그리고 각각의 4개 혹은 2개씩의 논점 해가지고 거의 80여 개의 논점들이 다 내가 어저께 찍은 거에서 나오는 그런 행운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절대적 공부량을 채우세요. 과목별 공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절대적 공부량에 플러스 알파로 회독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회독수란 얘기는요. 뭐다? 10회독 이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낙수가 돌을 뚫는데 똑똑똑 떨어지는 물이요. 최소 100번, 1000번 그 돌 위에 떨어져야지 그 돌이 패이면서 뚫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냥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안 외워져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냐면요. 안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안 외우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강의 들었어. 그리고 틀림없이 책을 한번 읽었어. 뭔가 깜지도 썼어. 근데 돌아섰어. 선생님 저 안 외워지는데요? 당연히 안 외워지죠. 하루에 100페이지씩 그런 200페이지씩 그런 방대한 양을 공부하고 했는데 고작 책 한 번 읽고 한 번 몇 줄 써봤다? 어떻게 외워져요?
그건 안 해온 거예요. 정말 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수로 도를 뚫어야 돼요.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목차 봐요. 대목차. 이렇게 돼. 성인간호학은 그래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간호, 그다음에 뭐 응급간호 이런 게 있고, 질병과 관련된 간호는 신경계부터 발끝까지 우리 머리, 감각, 그 호흡, 순환, 위장, 뭐 이런 배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계통별로 이런 게 있구나. 요게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기능은 어떻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질병들은 어떻고, 그 질병명이 어떤 질병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질병표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고, 이런 것들을요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려면요 회독이 늘어나야만 해요. 그래서 처음에 목차 보고,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내용 한번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할 때는 그 읽었던 거에서 뽑아놓은 키워드, 이 키워드만 쭉 다시 한번 보시고, 다섯 번째는 책을 덮어서 그 키워드를 인출하려고 하고, 도저히 인출이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독수를 10회독, 20회독 이렇게 늘리셔야지, 한번 보고 그냥 정리 한번 하고 안 외워진다? 아무리 봐도 외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외우질 않았는데 외워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외워진다의 개념은 뭐예요? 낙수로 도를 뚫어라. 될 때까지 계속 판다. 이게 바로 암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 방법은 조금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약서보다는 교과서를 활용하세요. 요약서라는 게 뭐냐면, 뭐 간혹 뭐 조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뭐 우리 수업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뭐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내용을 좀 끼워서 요 요약서만 가지고 보려고요.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뭐다? 11월 시험 보는 전날까지는 반드시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왜?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약 교재를 사신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 공부법 중에서 매일매일 인출을 시도하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성인 아동 모성에 관련돼서, 선생님 저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는 방법이 이해밖에 없어요. 정말 지역사회 자체는 용어도 어렵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가 어렵거든요. 용어는 반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셔야 되느냐? 입 밖으로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이론, 지역사회 이론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지? 건강증진 이론은 TBP4가 있었지. T는 뭐였지? 타나일, B는 뭐였지? 베커의 건강신념 모형. 이렇게 본인이 자꾸만 입으로 내뱉어 보시고, 그 다음에 타나일 모형은 3영역, 3분야 7원칙 영역이 있었지. 3분야는 예보고였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오거나 아니면 선생님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책을 보고라도 읽으면서 차라리 소리를 내서 읽어보고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녹음해가지고 내가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아니면은 틈틈이 어디 운동할 때, 요럴 때 자꾸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비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요, 강사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두세 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사의 강의는 한 번 집중해서 듣거나 아니면 못 알아들었을 때 두 번, 세 번 돌려 듣는 건 괜찮지만, 강사가 하는 말을 흘려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흘려 들으는 건 어떻게 했나? 내 입으로 자기 자신이 뱉어내 말을 흘려 들으면 그건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남이 한 말을 흘려 듣는다?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이 한 말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멍하게 들으면 그냥 소리예요, 소리. 내 목소리가 내 눈으로 읽은 책, 내 머리에서 인출돼서 나온 내용, 이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녹음되어야지만 내 귀로 들어올 때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고 안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지역사회에 관련된 법을 모르겠어요. 법은 지금은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만 보세요. 교과서에서는 학교보건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법이 있잖아요. 요 정도의 법만 보시고, 본격적으로 9월에서 11월에 한번 법을 쫙 출력해가지고 쭉쭉쭉 하루에 걸쳐서 보는 거 추천해요. 요 9월쯤에 제가 법 강의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법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내가 이런 게 있었지 정도, 고시나 이런 것들은 느낌만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성인, 아동, 모성은 어떻게 한다? 기전을 암기해야죠. 근데 이 암기하는 방법은 뭐
왕도가 없어요. 자신의 암기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제 암기법이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특별한 암기법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드리는 게 두문자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연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질병명을 무조건 암기하시고 자꾸만 질병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키워드를 넣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공부가 다 되고 났으면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답안은요 7월부터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매주 1회 무조건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시험인데, 정말 내 인생을 다 건 시험인데, 내 1년을 다 걸었잖아요. 내 젊음,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다 건 거잖아요.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걸었는데 한 번도 답안을 작성 안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때 처음 답안을 작성한대요. 그때 처음 답안을 작성하는 건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거든요. 실전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수험생, 고시생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작품을 교수님들한테 제출해서 제 작품을 검증해 주세요. 그것도 막 부들부들 거리는 손으로 제가 정말 1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저를 평가해 주시지요.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내는 건데 세상에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보고 그냥 시험장에 당일날 가가지고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어요. 선생님 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밀렸었어요. 선생님 제가 나중에 보니까 시험지는 썼는데 답안지는 안 썼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연습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다? 매주 한 번씩 무조건 하늘이 두 쪽에라도 답안지를 작성해라 라는 거죠. 하루에 그냥 딱 9시에서 11시까지 딱 시간을 잡아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면 근무를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토요일날 근무하는 사람 없어요. 저희 시험지는 토요일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없다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고 평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거지만 뭐다? 그날만큼은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9시에서 8시 안 돼요. 저는 3교대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돌아와서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게 뭐예요? 교정을 받아봐야 돼요. 제가 아주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도 한 번씩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몇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딴에로. 그런데 뭐다? 자기가 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 그냥 오로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만든 문장이야.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글씨도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니까 맞는 글씨야.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봐. 이런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내 답안을 보는 게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답안지의 교정은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받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교정이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나눠서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완벽하게 교정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아예 합격자에게라든지 아니면 강사, 교수를 선택해서 답안지 교정을 받아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강사한테 받아보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왜? 강사는 머릿속에 누적 풀이 있잖아요. 저는 한 거의 몇 년 이상을 계속 저 자체가 사람들한테 홍보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답안지 교정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요. 뭐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인데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최대한 소수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솔직히 약간 작두를 타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붙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요 자기가 안 해보면 그런 게 없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매주 몇십 명의 한 20명의 답안을 A부터 Z까지 다 채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답안도 일부 채점을 해서 분석을 계속한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나와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서 교정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다 타인 답안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일단 무조건 답안 작성은 월일에 하셔야 되고요.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A, B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답안지를 좀 교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잘된 분들, 아주 좀 이번 주에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인강으로 답안지를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절대로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익명의 분들의 답안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려서
타인의 답안지를 통해서 나의 답안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한 걸 찾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수업으로 안 해드, 그러니까 이 직강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다 해드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사실 발췌해가지고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다는 모든 사람들의 답안지를 다 완벽하게 분석한다, 이건 아니지만 구주 정말 답안지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을 계속 추출해가지고 답안지를 분석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저 작업을 줌으로 간헐적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암기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암기가 도저히 안 돼요. 강의는 다 들었는데 머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고 책을 보니 새롭고 다음날부터 새롭고 저는 돌일까요? 암기 안 돼요. 인출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반기에 이런 암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의가 다 들었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건 없고 정상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강의만 다 들었으니까. 아니, 남이 강의가 우리가 지금 한두 시간이에요. 남이 6시간 이상 한 말을 어떻게 돌아서서 다 남아요. 웃긴 얘기 하나라도 남으면 다행이네. 그래서 제가 계속 웃겨드리려고,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막 말도 거칠게 하고 막 웃기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막 자꾸 자극을 주려고 노력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도 남으라고. 제가 막 계속 옛날에 제가 철분 제제 액상으로 먹는 친구, 그 학생을 봤는데 이가 너무 검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 그때 빨대를 몰랐는지. 왜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스토리를 풀면은 그래도 하나라도 기억에 남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남길 수 있으며 스터디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어떻게 다 그대로 남기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강의만 듣는 거는 수동적, 그러니까 멍하게 있으면서 그냥 들어오고 한 귀로 나가는 이런 수동적인 자극만 준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암기라는 건 뭐예요? 암기는 뭐예요?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건 단기 기억만 반짝 자극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단기 기억, 해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듣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 하지만 모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낙수로 돌을 뚫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 기억은 뭐다? 지속적 자극이다. 과연 내가 적극적 자극, 지속적 자극을 나한테 주었는가라는 거죠. 한 번만 듣고 나의 용적률은 요만한데, 단기 기억의 용적률은 요만한데 한 번만 들어서 그것도 6시간을 쭉 내리 풀로 3시간 듣고 다음날 3시간 듣고 사라지죠. 왜? 장기 기억화 시키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암기를 안 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못한 게 아니에요. 암기를 안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출하셔야죠. 지속적 자극을 줘서 입 바깥으로 계속 내뱉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출, 즉 꺼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출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을 스스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암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꺼내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 본인만 많아요. 저도 많아요. 50대에서 합격하신 선생님도 많았어요. 40대 후반에 합격하신 선생님도 많았어요. 50대 합격하신 선생님 굉장히 꽤 됐단 말이에요. 뭐 몇십 명이다, 막 몇백 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해도 워낙 제 강의 듣는 풀이 인력이 적으니까 그 중에서 매년 50대 이상의 선생님들은 반드시 합격했단 말이에요. 왜? 꾸준함으로. 나이가 들수록 막 빠릿하고 한 번 드는 게 막 좀 오래 남고 이런 건 없죠. 우리의 장기는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능을 쇠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뭐다? 반드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꾸준한 인출을 반복한다. 즉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반드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암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기억만 해서 어릴 때 사진 찍듯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시험장에서 인출됐다. 이런 기억만으로 자꾸만 그 습관에 젖어서 지속적인 인출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그래요.
아니 어릴 때 고시를 해봐야 얼마나 해봤어. 막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 진짜 굉장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잘 봤어요. 전날까지 놀고 저녁에 한 번 봤는데 머릿속에 다 사진 시켜서 시험을 되게 잘 봤거든요. 근데 지금 40이 넘으니까 그게 안 돼요. 제가 늙어서 그런 걸까요? 어릴 때 고시를 안 한 거예요. 어릴 때 고시하잖아요. 절대로 한 장에 다 사진 찍듯이 그 몇 천 장이 되는 페이지가 안 찍혀요. 뭐 부분은 찍힐 수 있겠죠. 그런데 뭐다? 사진을 찍었다라고 본인 혼자 착각하는 거고 실제 고시 공부는 어떻게 돼요? 사진 찍는 공부가 고시 공부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인출되는 공부가 고시 공부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몇 천 장이 되는 책을 머릿속으로 압축하고 회독수를 늘려서 압축하고 넣으면서 입으로 계속 뱉어보는 이런 시기를 이제 뭐 스터디를 활용해서 뱉든 혼자 뱉든 아니면 혼자 써보든 이런 식의 활용도로 암기를 늘리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암기는 안 하신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의 약속, 암기 방법 뭐다? 꾸준한 인출이다. 100번을 인출하세요. 그러면 돼요.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예를 선생님, 저는 그 지역사회 용어가 안 외워져요. 성인간호 용어가 안 외워져요. 단가민 단가가 약물 이름이 하나도 안 외워져요. 물론 그런 거를 외우게 하려면 이해가 좀 더 들어가면 쉽지만 만약에 이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번을 외우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가 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 이런 말이 안 외워진다. 그러면 처음엔 이해를 시켜드리죠. 여러분 단가라는 건 하나의 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염기설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민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아민 하나의 아미노산이 이게 단백질이 막 분해돼 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이만 남은 성분 이걸 단가 아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다 단가 아민들이거든요. 이런 단가 아민들을 산화시키는 즉 산화라는 건 산소에서 분해시키는 건데 산화시키는 효소를 억제시킵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한 건 나머지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잖아요.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러면 그래도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100번을 읊어요.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모르겠으면 다음날 단 써. 모르겠으면 단산 써. 단가아민 단기 산화 산소 보고 또 보고 단가아민 산화효소 이렇게 자꾸만 100번을 읊으시면 암기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뭐예요? 이해는 기본이지만 꾸준한 인출만이 우리 시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하반기 암기 전략으로 조금 더 아까 제가 했던 것들을 보시면 사실 상반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 중심으로 가야죠. 제가 아까 단가 아민도 쉽게 외우는 방법은 단가가 뭐고 아민이 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단가 아민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를 먼저 추출해야지 내가 뭘 외우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해하고 키워드를 추출하지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인출 기반. 이때 이렇게 했으면 점점 상에서 하로 넘을 때는 인출 기반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과정을 올해는 상반기부터 계속 스터디를 통해서 인출을 하세요. 인출해서 이렇게 자극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대부분 하반기 때 인출을 시작하시니까 아무래도 고득점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미리 인출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받더라. 그래서 인출의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스터디를 통해서 드렸고 만약에 오늘 내가 봤다. 그럼 오늘 본 걸로 끝내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에빙하우스 곡선 얘기했죠. 뭐다? 아침에 보면 점심에 50% 까먹어요. 저녁에 70%에서 90% 까먹는 게 그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뇌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오늘 들어온 정보가 다 뇌에 남아있으면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제로 뇌를 다 쓰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뇌과학에서는 실제 있는 뇌 용적을 30%밖에 못 쓴대요. 그 이유가 뭐냐? 뇌가 용적을 뇌 용적만큼 뇌의 기능을 많이 쓰면 쓸수록 뇌에서 열이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의 그러니까 인풋이 다 들어왔다. 근데 이 인풋을 다 머릿속에 남기고 이걸 가지고 계속 뇌가 활성화시킨다. 그럼 뇌가 어떻게 된다? 히팅, 열을 받아가지고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망각이라는 건 뇌가 스스로 살기 위한 자정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게요. 저녁에 90%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뇌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쿨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비워내고 뇌에 새로운 세포들을 좀 남겨놨다가 다음날 새로 들어오는 그 자극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 한 번만 보고 한 달 후에 다시 봐. 선생님 제 머리는 돌인가요? 돌이 아니라 뇌가 살기 위해서 쿨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자극은 다 쿨링돼도 돼.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자극은 히팅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빙하우스가 얘기한 대로 까먹을 때마다 도로 넣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 거 저녁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일 빈칸을 채워보세요. 선생님 빈칸 채우는 거 없는데요? 제가 상반기에 쪽지를 드렸잖아요. 쪽지를 빈칸을 채우든 아니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 내용 지금쯤 되면은요. 앞에 앞글자만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 앞글자만 쓴 거 요걸 가지고 읊어보려고 노력하고 다음날 내일 또 한 번 읊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누적해야지만 우리 뇌가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반복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반복 인출이에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슈페독은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반기도 똑같아요. 뭐다? 하반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반기에는 최소 5번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예습할 때 한 번, 다음날 새벽 예습 또 한 번, 그 다음에 모고 때 한 번, 모고 때 어쨌든 해설까지 볼 거 아니에요. 한 번, 그 다음에 복습할 때 2번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복습할 때 이거 풀면서 교과서도 한번 보실 거고 마지막에 쭉 한번 읊어보시란 말이에요. 끝내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 예습하는 거 모고 풀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3번 정도는 내가 예습을 했으니까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는 것 같은 거지 완벽히 아는 게 아니고 예습은요 사실 교감신경이 그렇게까지 자극되지 않아서 팍팍팍 기억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느낌으로만 들어가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가 있구나. 그리고 시험을 보면 이제 피를 보는 거죠. 나 봤는데 이것도 못 쓰겠고 이 논점도 못 찾아냈고 이런 키워드도 못 찾아냈고 왜? 3번만 봤기 때문에 아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공부는 4번째, 5번째 인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습부터란 말이에요. 복습. 최소 복습은 2번 하시라고요. 근데 2번 하는 게 뭐 제대로 2번이 아니라 한 번은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복습해요. 왜냐면 내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틀린 거를 메인으로 복습할 때 제일 마지막에는 전체를 한번 쭉 훑어서 이제 틀린 거 가지고 다 복습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쯤에는 내가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목차만 보고 읊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독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다음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가끔 한 번씩 내가 공부했던 거를 리마인드로 기억만 되살려 주시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놨을 테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꾸준해야 돼요. 매일 1cm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논점이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아무리 지금 실력이 없으셔도요. 만약에 오늘 스터디 4개, 논점이 4개다, 6개다. 요것만큼은 채우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선생님 저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요. 스터디 4개의 논점 공부하느라고 다른 것도 못하는데요. 스터디 4개의 논점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4개도 못 외우는데. 그러면 정 아니면 다른 거에서 4개나 10개를 뽑아서 외우셔야 되는데 그건 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교과서만 읽고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교과서만 한번 눈으로 보고 끝났잖아요.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하반기 때 그렇게 멍하게 교과서만 보거나 문제만 한번 풀고 해설만 듣고 해설만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끝낸다? 그러면 못 붙어요. 어떻게 해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든다는 말이 쉽게 인출이 나온다는 건데 최소 뭐 하루에 한 논점은 예시를 든 거고 한 논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에 10개의 논점 20개의 논점이 이제 내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력이 하다 10개, 20개 못해요. 4개부터 다음은 6개부터 꾸준히 이것만큼은 내 논점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는 양보다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 그냥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 암기가 안 되는 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뭐다? 100번 뚫는다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나 2개만이라도 반드시 외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게 쌓여진다고요.
쌓여지면 내가 요만큼만 오늘 외웠어. 그럼 그 다음 2회독 할 때는 요만큼 외워져요. 3회독 할 때는 요만큼 외워지면 내가 외우는 게 있고 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슬럼프는 안 와요. 그것 좀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질문은 여기다가는 일단 다 뺐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 이런 데다가 좀 비슷한 질문끼리 좀 모았어요. 뭐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 멘탈 관리 어떻게 할까요? 불안 관리 어떻게 할까요? 슬럼프 관리 어떻게 할까요? 체력 관리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늦게 시작했는데 괜찮을까요? 7월에 시작했는데 괜찮을까요? 뭐 더 늦게 시작했는데 괜찮을까요? 뭐 몇 점으로 붙는 게 높게 붙는 건가요?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게 좋은 걸까요?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좀 주셨거든요. 비슷한 질문끼리는 좀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이제 그 용지 나가는 프린트에 여러분들 드렸으니까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저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멘탈 관리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안해요. 괜찮을까요? 또 슬럼프가 오면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슬럼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너무 불안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좀 학술적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정신간호 얘기하잖아요. 불안이 정상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안하지 않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 내가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해야지만 이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그런 감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공부해봤더니 양도 많아.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어.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니까 내가 못 다루겠어.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신 사람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은 굉장히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불안해야지 붙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안해야지 붙느냐? 우리 아시죠? 경증 불안, 중증도 불안일 때까지는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왜? 경증 불안은 어떻다? 학습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고요. 중증도 불안은요. 선택적, 집중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도 불안까지는 우리가 학습에 효과적인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중증 불안이나 공황 불안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증 불안이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막 안 돼. 우리는 우리의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는 이 느낌이 싫기 때문에 멈춰요. 그리고 좀 쉬어. 하루 쉬어. 이틀 쉬어. 왜냐면 우리가 중증도 불안까지는 굉장히 잘 외워지는데 중증 불안부터는 우리 뇌가 외우는 걸 거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안 외워져. 그러니까 막 쉬어. 피해. 일주일간 잠깐 여행 갔다 왔어. 돌아왔더니 더더욱 아는 게 없어. 그럼 그때 오는 게 슬럼프거든요. 슬럼프란 뭐예요? 내가 공부해도 아웃풋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게 슬럼프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만큼의 결과가 나오네. 내가 공부했는데 또 답안지가 이만큼 써지네. 그러면 슬럼프가 안 와요. 슬럼프라는 것도 역시 불안인데 중증도 불안이 중증 불안으로 갈 때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일단 첫 번째 1번 불안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불안을 경증과 중증도는 이용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리고 불안할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안 헤어진다니까요. 중증으로 갈까봐.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할 때 더더욱 외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너무 불안해. 그러면 많은 걸 못 외우니까 잠깐 쉬더라도 그러면 내가 몇 개의 논점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오늘은 조금 휴식의 날 그러면서 휴식의 날이라고 완전히 쉬고 막 핸드폰 보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누워가지고 딱 몇 개의 논점만 오늘은 이론만 한번 얘기해 볼까? 하루에 200페이지, 500페이지씩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양에 치였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아니야 오늘은 이 200페이지 중에서 한 30페이지 정도의 이론만 내가 정확히 키워드로 좀 읊어볼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만 읊어도 돼요. 너무 불안한 날은. 그럼 어떻게 돼요? 외워지죠? 그럼 불안도가 낮아져요. 왜냐면 우리의 불안은 안 외워지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증 불안이야. 우리 또 중증 불안이면 또 알잖아요. 공부하려고 했더니 막 눈물 막 나, 심장 막 뛰어, 막 땀 막 나고 도저히 집중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완법이나 산책이나 운동 이런 걸로 환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안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다? 불안을 관리하는 건 나의 극복의 의지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무 심각하면 명상, 뭐 이완, 산책 이런 걸 좀 곁들이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중증도 불안일 때까지는 불안이 자꾸 올라오면 더 많이 공부하셔라.
그래야지만 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안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우리가 하지만 그 원인을 직접 바라보는 게 두려워서 회피하다가 슬럼프가 오고 시험을 더욱더 경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 불안의 원인을 직접 찾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불안의 원인은 공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외워질 때 불안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럴 때 스터디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슬럼프가 너무 올 것 같아요. 안 외워질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혼자 안 외워지고 혼자 슬럼프 오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 속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 응집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가 나의 생각을 얘기도 좀 해서 인정도 좀 받고 감정의 공감도 좀 받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외우는 거 듣기도 하고 자극을 받아서 나도 좀 외우고 외워지는 게 많아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불안은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은 체력이에요. 체력.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애를 키워서 일을 해서 그냥 신체적으로 워낙 몸이 약해서 체력 관리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체력 관리는 우리가 뭐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수면은 6시간은 물론 내가 진짜 머릿속에 든 게 없다. 그럼 6시간도 사치예요. 제가 보기엔. 강의 다 들으면 저한테 잠자는 시간으로 할애가 되는 시간은 4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사세요. 안 죽어요. 하지만 뭐 2달, 석 달 이렇게는 원하지 않아요. 정말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양치기를 해야 되는 경우, 양으로 막 쑤셔 넣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잠을 확 줄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6시간은 주무세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8시간도 자요. 아니 그게 나의 삶의 컨트롤이면 8시간도 자요. 근데 8시간을 자는 건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8시간 잔다? 그러면 슬럼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진짜 머릿속에 든 게 없다. 든 게 없다의 개념은 아까 뭐라고요? 상중하에서 하정도. 이럴 때는요. 무슨 6시간, 무슨 8시간. 잠은 시험 끝나고도 충분히 자면 돼요. 지금 7, 8월에 양치기로 몇 시간 못 자더라도 어떻게든지 양을 다 채워놓고 선생님 머릿속에서 외워지는 게 없는데요. 한 번이라도 들어놓으라니까요. 정말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자면서 내 체력 관리를 좀 하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다 인출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운동은 가급적이면 일일 운동을 하세요. 홈트 같은 거. 홈트가 뭐 별 대단한 거 아니죠? 유튜브 틀어놔요. 그렇게 좋아하는 유튜브 홈트로 틀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도 말고 하루에서 10분에서 30분 정도 몸을 좀 베베 꽈요. 요가를 하든 뭐 푸시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선생님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해요. 작년에 그 다른 데 붙으신 분은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수영을 하고 오셨대요. 처음에 그런데 사실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막 2-3시간 운동하는 건 저는 비추고 그러면 홈트부터 서서히 시작하시고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체력으로 기억력이 뒷받침되니까. 아침 굶지 마세요. 이건 뭐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아침에 무언가 뱃속에 들어가야 하루 종일 그래도 좀 뇌가 돌아가고 과식을 하지 아침에 많이 먹지 말아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저녁에 많이 먹지 말아요. 왜? 위로 많이 먹은 소화를 증진시키다 보면 혈액에다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삼시합격한 고승덕 변호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대요? 밥 먹을 때 너무 소화를 시키려다 보면 자기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굉장히 소량을 다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굉장히 빨리 먹었대요. 뭐 그래서 본인이 키가 안 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제 주변은 키가 안 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안 먹어서 그렇다. 그런데 뭐다? 많이 먹지 마세요. 시험은 적게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반드시 먹어라. 몸에 좋은 걸로 뇌가 돌아가게끔. 그리고 상황별로 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서 지금 시작하는 것과 진배 없는데 늦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학도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7월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내가 대신에 이제 뭐 7월에 시작했는데 뭐 일도 하고 애도 보고 뭐 대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가면서 시작만 7월이다 이러면 못 붙죠. 그런데 뭐다? 7월이라는 게 진짜 내가 고시생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적고 완전히 공부에 올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7월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게 전공이든 심지어 전공도 시작하면 늦지 않는데 전공에 반의 반도 안 되잖아요. 교육학 양은 1, 2월이면 끝나요. 우리는 막 4월까지 막 가고 뭐 5월, 6월까지 모고를 다 풀어도 겨우겨우 그래도 더 새로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모고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또 추가로 드리고 이러는 게 우리 전공의 양인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교육학 7월에 시작하면 당연히 늦지 않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자꾸
뒤로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발뺌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7월에 시작하니까 남들보다 훨씬 힘들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아까 4시간? 7월에 시작하시면 4시간 자야죠. 잠이 와요. 지금 잠이 7월에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7월부터 시작하시고 교육학 전공 이때 시작해도 늦는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절대로 늦는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공부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우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머리로 계속 인출하시면 가능해요. 간혹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쁜데요. 선생님, 제가 좋은 학교를 안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에 정말 공부에 천재가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전날 시험을 봤는데 막 다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래더라 한 번 설명해 줬는데 그 다음 것까지 다 추론해서 얘기하고 정말 그런 천재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천재가 보건임용을 왜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천재라면 진작에 나라가 알아서 발굴해서 나사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인재개발실 이런 데 보내버리거나 요런 데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천재면. 왜냐면 천재 한 명이 인구 몇백 명을 먹이 살리거든요. 그런 천재한테 학교의 보건실에서 1차 의료를 해라 라고 넣어놓지 않는다고요.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나빠요. 그 누구도 더 특출나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다라는 평등선 안에 먼저 넣고 시작을 하세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 우리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 멍청해도 준비를 못해요. 당장에 멍청하면은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퍼센트 내에 못 들어오잖아요. 간혹 그러면 선생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 퍼센테이지 내에 못 들었었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당시에 대학이라는 간호학과라는 그 대학을 갖고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서 임상이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공부 계획은 7월에 시작한다면 남들보다 열세가 있는 건 맞으니 현실적으로 내가 뽑을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뽑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애 밥을 주면서도 인출하시고 애랑 놀아주면서 병원 놀이하면서 인출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교 출근하시면서도 이어폰으로 내가 어제 녹음하는 거 들으면서 인출하시고 혼자서 웅얼웅얼 하면서 인출하시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러면 1년 내 혹은 지금 좋아요. 저 7월에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을 하죠? 사실 단기 합격의 개념이 1년 내 합격하는 거 좀 단기 합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냐면 초시들생들이 좀 은근히 있으니까. 만약에 하반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과서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7월에 시작했다? 그럼 반드시 교과서를 7, 8월에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교과서가 7, 8월에 끝내는데 강의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강의 들은 부분을 기출문제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강의를 우리가 일주일에 만약에 수, 토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러면 월, 화, 수, 토 이렇게 강의를 듣는 날로 잡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들었던 강의 교재는 한번 읽어보고 주무시고 수요일 날 어쨌든 그 부분에 있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시면서 기출문제에서 그 부분이 있는 기출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하면 눈으로 문답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반기에 시작했으면 7, 8월에 기본 이론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짜투리 시간 활용하라고.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큼 내가 그날 공부한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으니까 저녁에 한번 책을 읽었잖아요. 읽을 때 그냥 막연히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좀 뽑으면서 읽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키워드를 좀 뽑아놔서 포스트잇에 좀 단어를 다 쓰지 마세요. 목차랑 앞글자 몇 개만 써요. 만약에 선생님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면 몇 개의 논점만 뽑으시라고요. 오늘은 이론만. 오늘은 통계, 그러니까 어떤 측정 지표만. 오늘은 인구학적인 요소만. 요렇게 그냥 매일의 소량씩의 그 단락을 좀 정해서 어떻게 한다? 짜투리 시간에 매일 무조건 암기하시라고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샤워하시면서 나 어떻게 그거 뽑았을 때 이론 한번 읊어볼까?
아니면 또 아니면은 나 측정 지표 한번 읊어볼까? 인구학적 지표는 뭐가 있었지? 밥을 먹으면서 또 인구학적 지표는 사망률이랑 출생률이랑 그 다음에 노인율이랑 그러니까 노인 인구와 아니면 성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운동하시면서도 사망률에는 조사망률과 특수사망률이 있었지. 그 특수사망률은 두 가지가 있어. 연령별 특수사망률이랑 그다음에 특정 원인에 대한 사망률이 있었지. 자꾸 이렇게 읊어보시란 말이에요. 매일. 그러면서 문제 중심.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고도 문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이런 문제 중심의 학습을 들어가야 돼요. 이때 막 모고에 목매지 마시라고요. 모고 못 풀어요. 그리고 모고만 다 외우면 돼요? 아니라고요. 교과서가 더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교과서를 보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인출 안 되는 부분 있죠? 그것만 붙여놔요. 월화 공부했는데 내가 좀 했어. 수요일날 한번 인출을 해보려고 했어. 근데 인출이 안 돼. 근데 월요일날 내가 이론만큼은 보자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월요일날 이론을 받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측정지표만 보자고 해서 하루 종일 측정지표만 봤어. 수요일날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토요일날 또 인출하시고 일요일날 또 인출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해뒀다가 계속 그 부분만 회독수를 넓혀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독수라고 했더니 앞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 또 앞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 이게 아니라고요. 앞장부터 끝장까지는 한 번 그냥 보시고 키워드 넣어가지고 이 키워드를 오늘도 떠올리고 내일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오르는 키워드는 붙여놨다가 수요일날 걔네들만 몰아서 떠올려 본다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외워진 거는 일요일날 누적해가지고 월화수목 공부한 내용들을 누적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다든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으로 회독수를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이제 7, 8호를 이렇게 공부하면 8, 9, 10, 그러니까 90, 11 있잖아요. 이때는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연습하셔야 돼요. 늦게 시작했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문제는 많이 풀어요. 한 사람 것만 풀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만약 제 입장이면 선생님 제 것만 푸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다? 저는 정말 시험이라는 건 다양한 각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투나 다른 사람의 말투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뤄봐야지 제 말투만 다뤄서 어느 교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낼 줄 알고 진짜 이제 임용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보는 각도의 선생님이 있다면 그 또한 캐치하는 건 능력은요. 여러 문제를 다뤄본 경우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도 많이 풀지만 플러스 알파를 보다 답안도 반드시 작성을 해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정말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1년을 바쳤는데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본 거 간다? 시험장에서 연습을 한다? 그리고 거지같이 쓴 답안지를 채점자한테 탁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채점하고 나를 붙여줘라? 굉장히 예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셔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진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 답안에 내 자식 중에서 아주 최고의 자식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나라의 인재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충 나 편하게 그냥 막 키우고 써보지도 않았어. 그냥 막 들과에 막 들깨처럼 풀어놨어. 내 머릿속에 막 난잡하게 있어. 그 다음에 시험장 가가지고 어떤 자식이 있었더라. 아무거나 수저놓고 이 자식을 붙여주세요. 안 붙여주면 당신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 시험을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답안을 많이 작성해 보시고 교정 받아 보시고 그러면서 나의 문제점을 정확히 자꾸만 연습해서 뭐다? 반드시 합격자의 답안지로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하세요. 성장은 점진적으로 해야 돼요. 7, 8월은 답안은 100% 엉망일 거예요. 괜찮아요. 절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기대하는 거지 7, 8월부터 완벽하고 이런 답안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7, 8월이 지난 다음에는 슬슬 형태가 잡히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회독수 늘려가지고 반복해서 암기하면 어떻게 된다? 10월 말에는 충분히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궁금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공부 못해요. 암기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다? 올바른 방향만 보고 내가 100번 낙수를 뚫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간혹 뭘 물어보시면 선생님 저 최장수 합격생 얼마만큼 공부하신 분이 있으세요?
50세 분이신데요. 10년 이상 공부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또 40몇 세 되신 분들은 7년 공부해서 붙으신 분들도 꽤 많고. 왜냐하면 말이 10년이고 7년이지 우리 시험은 금방 가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왜냐면 병원에서 몇 년 공부하고 올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기간제로 들어갔어. 기간제로 일하면서 공부하잖아요. 3, 4년 금방 가요. 7년 금방 가요. 이 장수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뭐다? 내가 그 해에 마음을 딱 먹고 제대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합격이 오는 거지. 뭐 7년 공부하면 붙고 5년 공부하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장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지금 정말 붙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진짜 하라는 대로 끝까지 다 해서 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마음가짐만 장착이 되면 그 해가 합격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월 늦지 않고요. 매일매일 17일 기억하세요. 10년이 된 분들도 합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합격하는 거는 한 페이지 종이 한 끗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월에도 공부해도 늦지 않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반드시 소량의 논점이라도 무조건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스터디 할 때도 계속 얘기해요. 스터디가 스터디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부분의 논점은 반드시 오늘 저녁에 혼자 읊어서 반드시 다 완성된 문장으로 나오게끔 준비를 하셔야지 아침에 새벽에 스터디 한번 얘기하고 스터디 끝났으니까 이 논점은 끝 이렇게 하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1일 1논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자세예요. 제가 본 건요. 내가 붙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붙어요. 왜냐면 답안지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우린 주관식이잖아요. 면접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내가 안 붙으면 누가 붙어? 이러신 분들은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내가 붙을까? 나 1차도 점수 낮은데 막 이러면 이미 쭈삣쭈삣한 게 상대도 느껴요. 그럼 뭐다? 에이 저 사람 준비 안 됐네. 상대적으로 떨어뜨려도 덜 미안하단 말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근데 막 당당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답안지에서 묻어나요. 본인들만 모르지 제3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 긍정적인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수험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기억하세요. 나하고의 약속 지킨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한 만큼 공부를 한다라든지 매일매일 몇 개의 논점은 반드시 배운다. 매일매일 그 시간에 일어난다. 뭐 매일매일 내가 뭐 누적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런 나만의 약속이 있다면 약속을 너무 거창하게 잡지도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요. 머리는 말했죠. 뭐 천재는 보건 임용 안 봐요. 천재는요 임용 자체를 별로 안 봐요. 물론 이제 뭐 똑똑한 애들은 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똑똑하니까 임용을 보겠지만 진짜 천재 한 번 보고 머리 찍어서 나가 내용이 다 머리에 들어오는 애들은 다 어딘가 지금 어딘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다? 머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다? 꾸준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암기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하려고만 하세요. 선생님 논점 스터디에서 외우기로 해가지고 10개 외웠는데 안 외워져요. 아침에 한번 외워서 안 외워졌다면 저녁에 한번 읊어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더 안 외워지면은 일단 다음에 정 안 외워진 거 몇 개 뽑아서 누적하세요. 이런 것들이 오늘 쌓이고 내일 쌓이고 모레 쌓이잖아요. 이 사이클에서 안 외워졌어도 똑같은 걸 또 다음 사이클에 넘어갈 때 한 번 더 읊어보면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는 누적이고요. 당장 안 외워졌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누적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강의 일정을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요. 7월부터 시작이 돼요. 7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스터디. 밴드가 구성이 되거든요. 밴드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스터디를 만약에 없다 짜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본인들이 짜시고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1대1로 요청을 하시면 짜드려요. 그리고 저는 매일 거기 앉아 있어요. 물론 뭐 캠스터디 이런 거는 못 앉아 있지만 가급적이면 6시 이렇게 기상 스터디는 같이 앉아 있거든요. 저도 막 그 추한 모습으로 세수도 안 하고 앉아 있고 이러긴 한데 뭐다? 습관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 강의하시면서 스터디도 좀 스터디 자체를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것도 있다 정도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강 오시는 분들은요. 9시에서 12시까지 문제풀이 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6시에 스터디 안 하셔도 돼요. 뭐다? 제가 말했죠.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9시니까 7시까지는 자기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7시까지 자기 공부하시고요. 근데 이건 강의 오는 날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솔직히 토요일이 아닌 월화수목금은 6시에 일어나는 스터디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시부터 4시까지 해설 강의 하고요. 4시부터는요. 제가 직접 첨삭해요. 근데 물론 다 첨삭은 못 해드리고 A와 B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첨삭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옆에 앉혀놔요. 한 명씩 오세요. 그래서 딱 옆에 앉혀놓은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1대1로 다 맞춤형으로 답안을 교정해드려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과연 가능해요? 수강생이 별로 없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요 다른 분들이 홍보를 안 해주세요. 왜냐면 선생님 제가 붙으면 하려고요. 왜냐면 사람 많아지면 저 못 받잖아요. 다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는 한 30명까지는 가능해요. 당일 그 채점해가지고 집에 보내드리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맞춤 답안 교정한다. 직강은 항상 한 20몇 명 오셨거든요. 다 쉽게 원활히 다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은요. 토요일에 아침에 9시에서 12시까지 문제를 좀 제출해 주셔야 돼요. 만약 12시 아니면 제가 보기엔 저녁 8시까지인가도 이랬던 것 같아요. 문제를 제출해 주시면 다는 인강 선생님들은요. 사실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드린다는 약속은 못 해드려요. 그런데 뭐다? 그 시즌 내에서 최소 한 명이 2번 이상은 채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일단 제가 그 온 문제집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발췌예요. 그래서 정말 시급한 것도 이 사람 정말 빨리 교정이 돼야 된다. 채점을 해서 드리고요. 전화로 1대1 상담도 해드리고 근데 그건 원하면이에요.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해서 상위권자와 여기서 혹은이라고 했지만 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진짜 교정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답안지를 띄우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답안지 교정 강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 거라고는 절대 알려드리지 않아요. 익명으로 강의로 인강으로 올려지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효과가 있나? 자신의 답안도 교정받아 보지만 뭐다? 타인의 답안, 잘한 사람들 거 타인의 답안도 열람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부터는 7월부터는 진짜 실전이잖아요. 상위권자들은요. 진짜 제대로 된 답안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위권자들은요. 내가 답안 작성이지만 어떤 내용을 키워드로 써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하위권자들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해부터 문제풀이까지 기초에 충실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남의 답안을 보고 내 답안을 교정받는 것만큼 진짜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서 교수님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경험하셔라 라는 게 이제 저의 추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Q&A를요. 우리 강의식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를 드리니까 이 자료는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도 이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드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든 밴드를 통해서든 카페를 통해서든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오픈 카카오 채팅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시시각각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강의를 준비하거나 강의라는 시간에는 즉답을 못 드려요. 그래서 주로 새벽 아니면은 침야 이런 때 답변을 드리거든요. 언제든지 이런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질의응답을 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남은 하반기 기간의 활용법인 Q&A를 실시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남은 시간 진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